2023년 11월 3일 손찬이 형 채널에 첫 영상이 올라간 이래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성원해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업로드를 꾸준하게 이어올 수 있었으니 감사드립니다. 1주년 기념으로 강유 북벌 준비했습니다. 일단 강유는 제가 2번 정도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죠. 이 시간에는 강유의 북벌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유의 북벌을 9벌 중원이라 해서 9번이라 보기도 하고 10번, 11번이라 보기도 하는데 여긴 국지전급 자잘한 전투와 장환이 대사마로서 병권의 수장이었던 때의 원정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빼면 저는 강유의 북벌을 총 9번으로 봅니다. 말 그대로 9벌 중원이죠. 당시 강유가 북벌을 행하기 전의 상황을 보자면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병사하고 장환이 그 후임이 되는데 위나라 외곽에서 공손년이 난을 일으키자 유선이 장환을 한중으로 부임시키죠. 이때 강유가 장환을 따라 한중에 주둔합니다. 유선이 장환을 왜 한중으로 올렸느냐? 공손년의 난도 있지만 촉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곽회의 흑역사인데요. 은평태수 요하가 위 국경을 침범하는데 곽회가 군을 나눠서 촉군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조예한테 김칫국 승전보를 올리죠. 이긴 거나 다름없다. 조예가 군에 주둔 보고서를 보더니 정찰조들 빼고 당장 대피시켜라. 사자가 당도하기도 전에 이미 곽회가 보낸 부장들이 패하였고 심지어 한 놈은 전사했다. 장환은 238년에 한중에서 대장군부를 계부하고 239년에 대사마에 오르죠. 그런데 장환이 이때 상용습격 작전을 구상합니다. 제갈량이 패한 게 보급 문제다. 한수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죠. 이 한수를 타고 가면 나오는 게 상용입니다. 이 작전에 대해서는 제가 장안편에서 언급했는데 갈 때 보급은 수월하겠지만 만약 퇴각할 때에는 물길을 거슬러야 되죠. 더군다나 사마이가 맹다를 털 때의 강행군 일화를 봐도 상용이 대위전선으로서 지키기 쉬운 것도 아니에요. 게임 체인저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때 장환이 강유를 양주자사로 청구하죠. 강유를 북진시키고 자신은 부연해서 상황 보고 강유를 지원하든 상용을 치든 하겠다는 구상이었어요. 다만 장환은 이 계획을 실행시키지 못하고 병사합니다. 참고로 장환이 부연으로 철군해서 배를 만들고 하거든요. 이걸로 오나라의 의심을 사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조상의 오판을 야기합니다. 장환이 부연으로 철군했다, 한중 비었다 해서 흥세산으로 출병하는 거죠. 실제로 장환이 군을 물리고 한중에 병력이 많이 없었습니다. 왕평이 이 없는 병력으로 기존 작계대로 존버해서 이기는 거거든요. 곧 장환이 병사하고 비위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이때 강유가 위장군으로 임명되어 북벌에 임하니 강유의 1차 북벌입니다. 247년 아하와 소과 강종 무리들이 위나라에 모반을 하니 강유는 농으로 출병합니다. 강유 때의 북벌은 곽회, 강유 그리고 서융 즉 강저족들 간의 삼각관계였죠. 그래서 곽회도 옹주자사로서 이들을 회유, 압박하는데 공을 쏟았고 앞서 장환이 강유를 양주자사로 낙점한 것도 강유가 그쪽 전문가로서 이들을 회유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유가 본격적으로 북벌을 시작한 이때는 흥세산 전투 이후입니다. 흥세산 전투에서 조상이 보급을 강족들한테 전담시켰는데 이때 보급을 나르던 강족들의 가축들이 대거 갈증과 낙서로 죽어요. 이에 강족들이 와 이거 완전 우리 소모품 취급하는 거 아니냐, 위나라에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제갈량과 사마이가 붙을 때만 해도 강족들은 곽회가 잘 구슬려놔서 위나라에 군량도 주고 그래요. 곽회의 노력이 조상의 뻘짓 때문에 다 물거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강족들이 적극적으로 촉에 호응하는 겁니다. 5만 강족 패거리들이 위나라에 모반을 일으키고 강유가 이에 호응하여 올라가는 건데 당시 하오페는 위시에 주둔을 하였고 곽회는 적도성으로 출병했죠. 이에 제장들이 부안을 점령해서 강족의 위세를 꺾어야 된다. 그런데 곽회가 강유의 마음을 읽어버리죠. 아니다, 강유는 분명 하오페를 칠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풍중으로 간다. 역시 강유는 위시에 하오페를 쳤고 하오페를 지어놓는 곽회군을 보고 퇴각합니다. 아하와 소가는 강유랑 합류해서 뭔가 해보려 했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는 형국이죠. 이때 아하와 소가는 곽회한테 죽고 만여불하게 항복합니다. 그런데 아차세 등 아직 건재한 강종 무리들이 있었죠. 그 이듬해 이들이 백토성을 점거하자 곽회가 성동격서로 털어버립니다. 이 백토성 전투는 성동격서와 도하작전의 모범이라 할 수 있죠. 상류에서 위세를 부리고 본대는 하류를 도하해서 포위하는 거예요. 백토성을 터는 와중에 치무대가 무의를 치는데 곽회는 치무대의 가솔들이 있는 서해를 텁니다. 이게 하우연이 한수 부곡들의 가족들이 있었던 장리를 점거하여 그들을 인질로 잡고 구워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유리한 지형에서 박살내기
살리기 위한 계책과 같은 거죠. 참고로 조이는 주한을 상대로 이직거리 하다가 대패합니다. 인질 잡으러 올 걸 미리 알고 공성계로 낚은 거죠. 암튼 역시 치무대는 서해로 급히 병력을 돌리는데 곽해군과 조하여 패하고 강유에게로 달아나게 됩니다. 강유가 이 치무대와 그 패잔병들을 받아들이고 요화를 성중산에 주둔시키는데 놀랍게도 곽해가 또 군을 나눠요. 전술했듯이 한번 군을 나눴다가 요화한테 개처발린 적이 있는 곽해였죠. 물론 제장들도 반대를 했고 저도 이 상황에서는 군을 나누지 않고 아직 합류하지 못한 그 얘들을 각계격파하려 했을 겁니다. 당연히 제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화가 요총지를 점거하고 있고 쟤들이 아직 뭉쳐지지 않았는데 큰 군세 하나로 각계격파하는 게 낫지 않냐. 이게 쉽게 스타에서 그 적이 인구수 100 두 뭉탱이로 나눠져 있는데 200 물량으로 100 깨고 이후에 100 깨자고 한 거거든요. 이게 맞죠? 그런데 곽해가 100씩 나눠서 각각 100씩 싸우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곽해가 진짜 명장인 게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강유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러니 허를 치는 거다. 요화를 치면 생각지도 못한 수이기 때문에 강유는 요화를 구워놓을 것이다. 그럼 강유는 분주하게 똥개 훈련만 하다가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는 곽해 본인은 요화를 치고 하우페에게는 강유를 치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강유가 깜짝 놀라서 요화를 구워놓습니다. 이미 하우페가 강유한테 따라 붙었죠. 결국 강유는 소란만 떨다가 퇴각합니다. 이게 진짜 곽해의 필승책이었던 게 강유가 군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요화나 강유 둘 중 하나 털려버리면 나머지 한 곳도 위급한 형세였습니다. 그래서 요화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강유의 1차 북벌은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249년 위나라에 큰 변란이 생기니 고평릉 사변이죠. 이에 촉은 강유에게 부저를 주고 강유는 옹주로 출진하니 2차 북벌입니다. 당시 옹주자사였던 곽해가 사마이빨로 정서장군이 되어 정서군을 이끌고 옹주자사는 진군의 아들 진태가 있게 돼요. 이게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기형적인 병권 구조입니다. 원래 정서장군이 옹양주 이주 제군사로서 그 모든 병권을 관할하는 게 맞는데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긴 항상 두 개의 병권이 존재했어요. 이게 나중에 사마소 때는 정서군, 진서군, 옹주군 3개의 병권이 난립합니다. 원래 사정과 사진은 동시 설치되지 않는 임시 설치직인데 등해가 정서장군으로 병권을 관할하고 있고 옹주군은 또 따로 있고 사마소가 종해를 여기 총대장으로 꼽아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진서장군에 임명하고 옹양주 제군사도 아닌 관중 제군사를 주고는 대충 구색 맞춘 거죠. 원래 그 등해를 정서장군에서 박탈하고 종해한테 정서군을 주는 게 맞는데 그 등해가 여기서 공을 많이 세워요. 그냥 그 대촉 방어 전공빨로 그 정서장군의 시급 6600호까지 오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서장군을 뺏기 뭐하니까 대충 이렇게 구색을 맞춘 겁니다. 암튼 이때는 곽해가 옹양주 제군사의 정서장군이었고 진태가 옹주자사로서 옹주군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강유는 국산에 성을 쌓고 이쪽으로 강족들을 오게 해서 세력화하려 합니다. 그리고 구한과 이음을 여기 알박기를 하죠. 그냥 신도시를 하나 세워버리려고 한 거예요. 곽해가 진태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기 가만 놔두면 골치 아프다. 진태가 저기 산지이기 때문에 지형상 보급의 차질이 많다. 보급로를 끊으면 된다. 바로 진태가 남한태수 등해와 함께 국성을 포위합니다. 그 새로 쌓은 두 성을 지키던 구한과 이음은 마속화되고 있으니 강유가 당연히 구원을 갑니다. 근데 또 진태가 우두산에서 길막을 하는 거죠. 동시에 곽해는 도성을 쳐서 강유의 퇴로를 차단하려 합니다. 그 물과 식량이 떨어진 구한, 이흠은 위나라에 항복하게 되고 강유는 반격하기 위해 등해군을 요하한테 맡기고 대병을 끌고 도성으로 향하는데 이미 곽해가 이걸 알아채고 도성을 점거한 거죠. 이에 강유는 소득 없이 철군하게 되니 2차 북벌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강유는 서평으로 출병하니 강유의 3차 북벌입니다. 강유는 서평을 포위하지만 이기지 못했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록이 후주전 기준 250년, 강유전 기준 249년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화양국지의 기록에는 250년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앞선 249년의 전장들과 서평이 거리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같은 해에 이루어진 전쟁이라고 보긴 어렵겠고요. 더욱이 촉의 기록은 화양국지가 좀 더 신뢰도가 높은 편이니 별도의 북벌로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때 큰 소득은 없이 돌아오는데 강유의 나름 개인적인 소득은 있었어요. 바로 곽순을 붙잡아 온 겁니다. 후술하겠지만 이 곽순이 비위를 암살하고 그 덕으로 강유가 병권을 독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곽순이 강유의 자객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물론 강유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비위의 암살은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됩니다. 이때까지가 비위 시대로 비위는 강유한테 병력을 많이 주지 않았어요. 그 병력 소모를 아끼고 모았다가 기회가 오면 올인치려한 게 비위의 작계였거든요. 반대로 위나라는 정서군과 옹주군 두 개의 병권이 탄탄했으니 강유가 발리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253년 비위가 항장 곽순한테 암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곽순이 강유한테 항복한 항장이었는데 그 비위가 성격이 호탕해서 그 항장들하고도 거리낌 없이 어울리곤 했죠. 그 장억이 그러지 말라 간언했는데 말 안 듣다가 그리 된 겁니다. 그 참고로 장억은 항장 하우페한테도 선을 긋죠. 그 친한 척하려면 3년 뒤에 해라. 이 비위의 사망은 강유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 병권을 강유가 독점하게 되어 비위는 강유의 병력을 1만으로 제한했는데 비위가 사망하자 강유는 바로 수만을 끌고 치고 올라갑니다. 이때가 때도 좋았어요. 오나라가 제갈각이 그 20만을 끌고 합비를 칩니다. 간만에 위나라 다굴 그림이 나온 건데 이때 그 말을 맞추고 다굴을 깐 겁니다. 그 사신이 왔다 갔다 했어요. 3월 제갈각이 출병하니 강유도 그에 맞춰 서경의 대병을 끌고 출병, 강유의 4차 북벌입니다. 다만 제갈각도 강유도 비슷한 모양으로 졸전을 하게 되는데 그 제갈각은 장특의 3천 군사가 막는 신성을 100여일 포위하지만 그 20만 군세로 결국 함락시키지 못하고 철군하죠. 강유도 천수 인근까지 밀고 올라가 남한을 포위하는데 군량이 올인하고 진태의 원군까지 오니 소득 없이 철군합니다. 이듬해인 254년 비위의 사망 이후 강유는 본격적으로 병권을 독식합니다. 독중 외 제군사에 올랐는데요. 그 중군과 왜군 모든 병권을 관할하는 총사령관입니다. 다만 당시 중군은 큰 의미가 없었으므로 그 수도 경비는 치안 및 황궁방어 정도 소규모 병력을 중령군이 담당했을 것이고 이들이 정벌에 차출되거나 하진 않았죠. 정식으로 모든 병권을 관할할 수 있게 된 강유는 농서로 출병하니 이것이 강유의 5차 북벌입니다. 이 시기 위나라에는 작은 병고가 생기는데 일부 세력이 하우연을 대장군으로 올리려다가 하우연이 처형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마사가 대숙청을 하는 정치적 혼란을 기회로 본 강유는 적도성으로 향합니다. 적도성을 지키고 있던 위나라 이가는 강유에게 투항하고 양모에서 서지를 참살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억이 전사합니다. 이때 장억이 늙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말려도 본인 의지로 우겨서 출병한 거였거든요. 이때 양군의 교전이 상당히 치열했고 진서의 기록이긴 한데 촉군이 만여 명이 죽었다 되어 있어요. 심지어 위군이 이긴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서 특성상 뭐 보통 이런 식이니까. 허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장억이 전사했지만 성을 지키던 서질 역시 전사하고 성을 강유가 접수합니다. 양군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난 굉장히 치열한 전투였다는 거죠. 강유는 이 기세로 하관, 임조, 적도, 세현을 취하고 복귀하니 5차 북벌은 강유의 대승이었습니다. 크게 승리한 강유는 이듬해 255년 8월 대병을 이끌고 부안으로 출병하니 강유의 6차 북벌입니다. 이때는 초객의 악몽과도 같았던 곽해가 사망한 해예요. 그 정서장군과 제군사 병권은 진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옹주군은 왕경이 이끌게 되는 거죠. 당시 진태는 진창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왕경한테 하나의 절도를 내립니다. 내가 곧 구원 갈 테니까 적도에 짱 박혀 있어라. 그런데 강유가 이걸 알고 왕경이 진군하는 중에 기습합니다. 도수 서쪽에서 대파하는 건데 이때 왕경의 병력이 반파됩니다. 죽은 자들이 1만에 적도성으로 살아 들어간 자가 1만에 불과했다. 옹주군의 병력 편제가 3만 정도로 추정되는데 1만은 죽고 1만은 포로가 되거나 흩어지고 1만만 보존되었으니 거의 반파된 거나 다름없었죠. 강유가 적도성을 포위했을 때 진태와 등해의 원군이 도착합니다. 이때 요하가 그만하자 그래요. 군을 물려야 된다. 그런데 강유가 아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다 이기지 않았냐. 위나라 조정은 사마부까지 원군으로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진태는 고성령으로 우회하여 강유의 후방에 불을 지르니 강유는 퇴로가 끊길 것이 두려워 철군합니다. 이 6차 북벌은 강유가 전투에서는 대승했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한 북벌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위나라 옹주군에 큰 피해를 줬다는 게 소득이라면 소득이었을 것입니다. 256년 대장군으로 승진한 강유는 상기로 출병하니 7차 북벌입니다. 이 7차 북벌은 조상의 그 흥세산 전투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기록에는 강유와 호재가 상규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호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배경은 딱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촉서에는 호재가 상규에 나타나지 않아서 강유가 당곡에서 위나라와 싸웠다. 이건 그 서사가 반대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강유는 상규로 가는 길에 무성산에서 등해와 싸우는데 승부를 못 봅니다. 그래서 우회에서 억지로 상규로 갔는데 호재가 오지 않아 당곡에서 홀로 싸우다가 패하였다. 흥세산 전투랑 상당히 닮아있다 했죠. 조상과 곽해는 양평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조상이 흥세산을 못 뚫는 겁니다. 그래서 곽해가 어떻게 하냐? 그냥 철군합니다. 양평관을 지나 조상을 도운 게 아니라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곽해는 오히려 그 철군한 공으로 가절을 받아요. 병사들을 사지에서 무사히 빼앗다는 공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이 전장으로 돌아와서 호재는 왜 나타나지 않았냐?
그 한중독이던 호재가 천수까지 가는 길을 유추해보면 기산도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진창도나 기곡도로 가서 진창을 점령하고 합류하는 건 뭐 어불성설이죠. 이 기산도는 길이 잘 닦여 있지만 길이 상당히 길어요. 천수가 지척인데 정찰을 해보니 강유가 이미 당곡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강유가 패하면 호재는 상규에 고립되게 되죠. 강유를 구원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즉 호재는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혼자 섣불리 상규로 진군을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때의 작계를 유추해보면 등해가 남한테수로서 치소인 환도에 있었을 거거든요. 가까운 강유가 무성산에서 등해를 막으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에 호재가 상규현까지 진출해서 강유가 합류하는 작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강유가 충분한 시간을 못 끌어주고 등해한테 못 버티니까 바로 상규로 직진했다가 그 둘이 작전이 어긋난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이 이후로 호재는 병권을 잃지도 않고 우표기로 승리합니다. 반면에 강유는 이 당곡에서 등해한테 대패하거든요. 병력도 많이 잃고 농서도 동요하고 개판이 됩니다. 이에 강유가 독중외 제군사도 내려놓고 스스로를 후장군으로 강등해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호재의 승진은 곽해의 가절과 닮아있죠. 물론 그 제갈량 때 호재가 강유 때 호재라는 전제하입니다. 저는 이 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호재를 컨텐츠화할 일이 있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 7차 국벌의 실패로 강유의 입지는 흔들리게 됩니다. 257년 위나라의 제갈탄이 오나라와 내통하여 난을 일으키는데 강유는 이 틈을 타 장성으로 진군하니 강유의 8차 국벌입니다. 이때도 나름 좋은 기회긴 했어요. 제갈탄의 모반이 혼자 일으킨 게 아니고 오나라와의 내통이 있었죠. 상당히 위협적인 모반이었습니다. 사실 사마소는 제갈탄을 의심하여 그 가충을 보내 정찰을 시키니 제갈탄이 모반 낌새가 있다 해서 사공시켜준다고 중앙으로 부르게 되죠. 이때는 중앙으로 부르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병권을 몰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제갈탄이 난을 일으키는 건데 대오병권에 문제가 생기니 그 사마소는 이 토벌에 그 대촉전선의 관중군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위나라 대촉전선에 공백이 생기니 강유는 이를 노린 것입니다. 강유가 침령까지 진군하니 당시 그 장성은 사마망이 지키고 있었는데 군량은 많았으나 병사가 적었으므로 상당히 두려워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에 농우에서 등해의 구원군이 도착하니 양군은 대치하는데 등해와 사마망은 당시 관중의 병력이 빵꾸난 상황이라 싸우지 않는 존버 전략을 택합니다. 이렇게 대치하는 와중에 제갈탄의 패배 소식이 전하게 되고 이건 관중군의 회군을 뜻하기 때문에 강유는 서둘러 철군하니 8차 북벌도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8차 북벌 이후에 강유가 대위 방어작계를 변경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초계 방어작계는 문을 격격히 만들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중문체계였습니다. 이건 유비가 장로의 방어체계를 답습한 것으로 그 위원이 한중독에 임명되고 내도록 한 게 막루 설치한 거였습니다. 이 위원이 만들어 놓은 막루가 흥세단 전투 때도 건재해서 그 왕평이 그 막루들을 적극 활용하여 중문책으로 조상을 막은 거였죠. 이걸 강유가 막루들을 싹 비우고 유인한 다음에 한 큐에 몰살하자 이른바 연병치곡 즉 병사를 물리고 곡식을 모은다. 일단 한중 분지로 적을 들어오게 해서 퇴로를 막고 포위한 후 보급로를 끊어 전멸시키자는 작계였습니다. 물론 이 작계가 터무니없는 건 아니에요. 조조도 원소와 싸울 때 불리하니까 허도로 퇴각 후 적들이 깊숙이 들어오면 퇴로를 끊고 보급 싸움을 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강유는 항상 2개 이상의 병권을 상대했었고 촉 멸망전 때 투입된 병권이 진서, 정서, 옹주 3군이었습니다. 적은 병력으로 대병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기존의 중문책이 더 효과적이죠. 실제로 왕평이 중문책으로 전역급의 조상군을 막기도 했고 그래서 이 작계 변경을 입지가 계속 좁아지는 강유의 자구책 즉 군사적 타겟책이 아닌 정치적 타겟책으로 무리한 그 도박수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초계 조정은 강유의 작계에 찬성하고 한중독 호재를 비롯한 수비군들을 뒤로 물립니다. 이 새로운 작계가 후일 촉 멸망전에서 촉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돼요. 군을 재정비한 강유는 262년 후화로 출병하니 강유의 9차 마지막 국벌입니다. 강유는 후하에서 등해에게 간단하게 패합니다. 그리고 답중에서 둔전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당시 황호가 유선을 꼬드겨서 강유를 탄핵하려 하죠. 강유도 유선에게 황호를 배라고 간언합니다. 그런데 유선이 정치는 못했어도 정치질은 잘했거든요. 서로 저놈 죽이라 하는데 유선은 둘을 화해시킵니다. 그 유선 입장에서 조정과 군부 이 세력의 균형이 기울어지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강유는 이후 답중에 짱 박히게 되고 촉 조정과 이격이 생기게 됩니다. 전술한 그 새로운 방어 작계는 완벽한 호흡이 전제되어야 해볼 만한 작계입니다.
적들이 들어왔을 때 일사불란하게 빠졌다가 적들이 집에 간다 그러면 또 일사불란하게 퇴로를 끊고 포위를 해야 돼요. 강유가 위나라의 움직임을 보고받고 그 장익과 요하를 요충지로 미리 파견하라 주청하지만 촉 조정은 움직이지 않았고 이들의 뒤늦은 출병으로 강유의 작계는 무효화되어 그냥 문을 열어준 꼴이 된 거죠. 이렇게 9회에 걸친 강유의 북벌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진수가 제갈량을 평하면서 제갈량이 관중과 소화에 버금갔으나 대업에 실패한 것은 한신과 성부와 같은 명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천명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인간의 지력으로 다툴 수 없었던 것인 듯하다. 강유는 나름 명장이라 할 수 있었지만 제갈량과 반대로 관중이나 소화와 같은 뛰어난 재상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유를 쓸 줄 알았던 장화는 일찍 죽어버렸고 강유가 병권을 온전히 쥐었을 때 조정의 정치는 혼란했죠. 또한 강유 자체가 제갈량의 하위 호환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비가 절에 월 들고 술병하는 놈들 다 목베뿌라 했다 그 일화에서 제갈량은 그것이 사마이의 쇼인 걸 눈치챘지만 강유는 눈치채지 못해서 제갈량한테 쿠사리 먹었던 적도 있죠. 실제로 제갈량과 강유의 북벌을 비교하면 제갈량의 북벌들은 그 전략적 창의성이 부족하긴 하나 항상 장안을 타겟으로 노리는 방법론은 있었어요. 다 간파당해서 문제였지. 반면에 강유의 북벌은 농우지역에만 상당히 집착합니다. 장안을 직접 타겟한 건 딱 한 번뿐이었죠. 즉 제갈량의 북벌이 창의성이 부족했다면 강유의 북벌은 사실상 전략적 창의성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이를 방어하는 곽해, 진태 등에게서 창의성을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곽해가 군을 나눠서 요하와 강유를 패퇴시킨 거라든지 성동격서 도하로 백토성을 함락하는 등 말은 강유의 북벌이지만 위나라 제장들에게서 볼 것이 더 많아요. 다만 위나라 대촉병권의 규모가 제갈량 때와 강유 때가 달랐고 제갈각의 말처럼 세대가 지나면서 위나라는 국력과 인구가 급증했지만 오와 촉은 그 반대였죠. 오나라는 세병제니까 좀 낫지만 촉은 징병제에 의존했어요. 병사들 아들을 강제로 징집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제갈량의 출사표에도 나오죠. 우리 군은 전국에서 긁어모은 병사들이다. 지금 얘들로 뭔가를 못하면 나중에 뒤가 없다. 그래서 제갈량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죽으면 뒤가 없다 생각하고 자기 때 해야 된다면서 무기와 병사를 거두지 않았다. 진수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유의 북벌에 대해서는 박하게 평할 수밖에 없지만 강유의 촉 인간과 멸망까지의 개인적 서사를 연결해보면 참 드라마틱하긴 합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촉이 망하고도 어찌어찌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죽죠.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온이 깨우며 이르기를 내 제갈량의 북벌에 단 한 번 참여해보았으나 그마저도 조진 샌드백 몸빵으로 참여한 거였어. 무릇 사내로 태어났으면 강유와 같이 병권을 시원하게 휘둘러 봤어야 할 거늘. 이에 손찬이 형이 조온의 어깨를 두드리며 답하니 그래도 인기 투표를 하면 그대가 강유를 압도할 것인데 무엇이 아쉽단 말이오. 그대는 아두를 구하길 정말 잘했어. 그게 아니었다면 진도 꼴났을 것이오. 그러자 갑자기 조온이 호기롭고도 우렁찬 목소리로 포효하니 아니요, 내 지금이라도 병권을 이끌 것이오. 당장 모병을 해야 하니 개껌 50종을 내놓으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기가 차서 아니 이제 대놓고 내놓으라는 것이오. 옆에서 듣던 공손어리 가나기를 위명제는 좋은 계책 역시 충분한 병력에서 나온다면서 그것은 새말바가 아니라 하였어. 근데 장군은 어찌 물자를 아끼시는 것이오? 이에 손찬이 형이 더욱 기가 차서 아니 지금 내 전쟁할 것도 없고 그대들에게 작전을 맡긴 바도 없는데 무슨 소리들이요? 이에 또 옆에서 해바라기 씨를 듣던 공순범이 가나길 대저 성인이라 함은 알겠어. 역경루 잡장들의 명언 잔소리 공격에 굴하고만 손찬이 형은 조예가 말한 통치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 그림의 떡은 바로 이자들을 말하는 것이로다 한탄하며 개껌을 주문하고는 다시 오침을 취하였다. 지금까지 채널 1주년 기념 강유의 구벌중원 총정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